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묵묵히 운전대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서울 시내버스를 30년 넘게 몰았고 크고 작은 사고 없이 성실히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참 성실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는 그런 평가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박만수. 올해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몸은 아직 꼿꼿했고 마음은 더더욱 건강했습니다. 그의 삶은 단조롭고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책임감과 묵직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늘 예고 없이 무너지고는 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67년의 삶은 그날 단 하루 단 한마디 말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박만수 씨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습니다. 부인과 함께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죠. 그는 자신이 못 배운 게 한이 되어 아들에게만큼은 공부를 시켜 사람답게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자신은 늘 헌 옷을 입었고 시내버스 기사 월급의 절반을 과외비와 학원비로 썼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말없이 믿고 따랐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 말 한마디면 삶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는 벌써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건넨 말도 여전히 귀에 맴돕니다. 당신 아들 잘 키우고 몸 조심해요.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는 아들의 곁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외롭고 쓸쓸해도 하루 세 끼 챙기며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대학도 졸업하고 어렵지만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전세금 일부를 보태주었고 박만수 씨는 아들이 제 가정을 꾸리는 걸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아들은 그 기쁨에 보답이라도 하듯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은 비록 좁지만 그래도 함께 사는 게 좋잖아요.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박만수 씨는 벅차오르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아들과 함께 사는 날이 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작은 방 하나에 짐을 풀면서도 그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 며느리의 음식 냄새, 그리고 손주의 옹알이는 그의 황혼에 다시 빛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식탁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어느 순간부터 할아버지 냄새나. 같이 자는 거 싫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고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국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녁을 막 먹고 설거지를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한데요. 박만수 씨는 그 순간 이미 무엇을 들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아들은 더 이상 말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애도 크고 방도 부족하고 며느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도 애 키우고 맞벌이 하면서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이젠 아버지도 따로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은 잘려나가는 가느다란 실 같았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행주를 쥔 채 있던 박만수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는 조용히 그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말없이 식탁에 앉은 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만수 씨는 조용히 방에 들어갔습니다. 가방 하나를 꺼내어 옷 몇 벌을 접고 아내의 영정사진을 고이 넣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또 혼자 되나 봐.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차라리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식탁 위에 따뜻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내 생일이잖아.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남기고 출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 모습에 박만수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자꾸만 내려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에 깔린 장난감, 식탁 위 작은 화분, 그리고 부엌 싱크대에 놓인 그릇 몇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아버지, 몸 건강히 지내세요 라는 아들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의 바람은 참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아들의 집을 나선 박만수 씨는 할 일 없이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었고 겨울이 끝나가는 계절이었지만 코끝을 스치는 찬기는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는 자꾸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자문을 되풀이했습니다. 사실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남동생과는 부인의 장례식 이후 말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친척들에게 손 벌리는 건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앞 벤치에 앉아 텅 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자꾸만 흘러가고 있었고 머릿속도 구름처럼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서 자야 하지? 이 밤을 어디서 버텨야 하지? 시간은 오후 9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추위가 더 깊어졌고 지나는 사람들의 걸음은 빨라졌습니다. 혼자 벤치에 앉아있는 그를 수상하게 여기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시내버스를 운전할 때도 어떤 노숙자를 태우지 않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짓던 그 시선이었습니다. 이젠 그 시선의 주인이 아닌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는 43,000원, 퇴직 후 모아두었던 돈이었지만 아들 집에 있을 때 병원비와 생활비로 거의 써버렸고 남은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찜질방을 갈까 했습니다. 하지만 하룻밤이면 10,000원 가까이 나가는 돈이 쉽게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서울역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역은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출퇴근 때 수없이 지나쳤고 버스 운전하던 시절에도 정류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그의 잠자리이자 쉼터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서울역 광장엔 벌써 몇몇 노숙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깔고 담요를 덮고 어디선가 주워온 이불 조각으로 몸을 감싼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 앉기까지 그는 2번, 3번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그렇게 가까이 앉는 것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신가 봐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좀 추워요. 이불 없으면 감기 금방 걸려요. 그 말은 경계가 아닌 조심스런 환영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어떤 이가 포장마차에서 사온 컵라면을 조심스럽게 옆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박 씨에게도 컵라면 하나가 건네졌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라면을 받아든 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뜨거워서가 아니라 그 따뜻함이 마음까지 데우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작은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벤치 위에 박스를 깔고 머리맡엔 가방을 베개 삼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는 게 두려웠습니다. 가방을 누가 훔쳐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낯선 사람 옆에서 자는 불안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여기서 자고 있다는 현실이 그를 더욱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코를 골았고 또 다른 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한밤중 경찰이 와서 누군가를 깨워내보냈습니다. 여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동하세요. 그 목소리에 박 씨도 잠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옆 사람은 너무 움직이면 경찰이 눈여겨봐요. 그냥 자는 척 하세요.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꼭 이 세계의 생존 규칙 같았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발끝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불도 양말도 장갑도 없던 그는 몸을 오들오들 떨며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은 어둡고 마음은 더 어두웠습니다. 그 순간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당신 아들 잘 키워요? 그 마지막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춥고 배고파서가 아니라 자신이 여기 있다는 현실 자체가 너무도 참담해서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새벽은 끝나고 있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몸을 일으키고 준비된 듯 정해진 루틴을 따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박 씨는 알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삶에 익숙해져 있었고 자신만이 초보였다는 것을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를 털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어깨를 움츠리고 서울역 근처의 공중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박만수, 오늘도 살아야지. 거리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칠고 냉정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그것을 매일같이 체감해야 했습니다. 첫날 밤 바닥에 등을 붙인 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나니 그의 몸은 한결같이 뻐근했고 감기는 금세 찾아왔습니다. 열은 나지 않았지만 콧물과 기침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꾹 참고 버텼습니다. 병원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할 선택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침이 밝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가장 빠르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향해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빈 박스, 캔, 신문지, 버려진 책자 등 쓸 수 있을 만한 건 뭐든 주었습니다. 손에는 장갑 하나 없었고 허리는 하루 만에 뻐근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적어도 밥값은 내 손으로 벌자. 그가 하루를 버티는 이유이자 다짐이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일은 단순하지만 절대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울역 일대에는 이미 이 일에 익숙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형 손술에 박스를 산처럼 쌓았고 어떤 이는 수레가 없어도 양손에 묶은 줄로 한 뭉치씩 폐지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박만수 씨를 금세 알아봤습니다. 신참이네. 새로 들어온 사람이야.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가지만 어딘가 경계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생겼습니다. 박 씨가 무심코 주운 박스 뭉치를 다른 노숙인이 눈치채고 달려온 겁니다. 이거 내가 먼저 봤어. 예? 여기 이 구역은 내가 먼저 돌던 곳이야. 박 씨는 무릎을 꿇듯 양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에 상대는 어깨를 으쓱하며 박스를 가져갔고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여기선 약한 게 죄야. 그날 하루 수거한 폐지는 고작 3.2kg. 근처 고물상에 가서 저울에 올리자 아저씨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230원이네. 고작 230원. 손은 갈라져 있었고 등에서는 땀이 흘렀지만 결과는 컵라면 하나도 사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서울역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잔돈을 더 보태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앉아있는 동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저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쩌면 자신이 택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하루를 넘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역 주변을 돌고 정오쯤엔 고물상에 들렀다가 오후엔 찜질방 앞에서 몸을 녹였습니다. 찜질방에는 들어갈 수 없어도 입구에 붙어있는 따뜻한 송풍구에서 잠시 몸을 녹이는 것이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거리에 있던 김 씨라는 노인이 박만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오늘 하루 좀 어땠어요? 뭐 그냥 그럭저럭요. 그럭저럭이면 다행이네. 난 오늘도 영 꽝이었어요. 그 말에 서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수가 적던 박 씨에게 김 씨는 유일하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둘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나눠 마시고 잠자리 위치를 바꿔가며 서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거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따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만수 씨는 한강 다리 아래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그날따라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정말로 끝나겠지. 그는 그 순간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 아래 강물은 어둡고 깊어 보였고 그 위를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은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라지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그렇게 그는 발을 천천히 다리 끝으로 옮기려던 순간 문득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당신 아들 잘 키우고 건강하게 살아야 해요. 그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듯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만수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어깨를 들썩이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짐했습니다. 죽지 말자, 살아남자, 그리고 어떻게든 다시 한번 내 손으로 뭔가 해보자. 그 결심은 매우 단단했고 그로 인해 박 씨는 다시 하루하루를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았고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자존감 하나만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서울역 광장 위로 건물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회색빛 하늘 아래 노숙자들의 움직임도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박만수 씨는 아침 일찍부터 폐지를 모았습니다. 오늘은 운이 따랐는지 버려진 신문지와 택배 박스가 제법 많았습니다. 손수레 하나 없이 비닐끈을 가방에 묶고 줄줄이 끌고 다니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묵묵히 바닥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컵라면이랑 김밥 정도는 되겠다. 그게 그의 소박한 목표였습니다. 오후 2시 무렵 그는 서울역 지하도 근처 계단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던 시간 한 청년이 전화를 받으며 서둘러 계단을 오르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린 듯 했습니다. 작은 물체가 계단을 굴러 그의 발 앞에 멈췄습니다. 박만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갑이었습니다. 검정색의 고급 가죽 재질, 상태도 꽤 멀쩡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놔두려 했습니다. 이런 물건은 건드렸다가 자칫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걸 그는 이미 여러 번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지갑 주인은 이미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가운데 그 지갑은 마치 박만수 씨를 기다리는 듯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그는 지갑을 조심스레 집었습니다. 양손으로 먼지를 살짝 털어내고 혹시나 주인을 확인할 수 있을까 싶어 천천히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1만 원권 2장,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그리고 낯선 물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신분증의 이름은 김도현, 생년은 1990년, 박만수 씨가 버스 운전을 하던 시절이면 이름 모를 꼬마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지갑 속 한편에 꽂혀 있던 은색 금속 재질의 카드였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조금 더 두툼하고 무광 금속에 QR코드 같은 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BTC Cold Wallet이라는 영문 문구가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카드였습니다. 박 씨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뭐야? 당혹스러움 속에 명함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도현 우블록체인 대표이사.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듯 허둥대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서에 가져가야 하나? 그런데 괜히 경찰서 갔다가 이상한 오해라도 받으면 어쩌지? 요즘 세상에 남의 물건을 건드리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신분증과 명함을 보고 그는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그냥 직접 연락해보자. 돌려줘야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 주인한테 돌아가야 맞는 거니까. 손가락은 떨렸고 핸드폰은 오래돼 액정이 들뜬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함의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조금은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만수 씨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김도연 씨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혹시 지갑 잃어버리신 건 아닌지? 제가 지금 서울역 근처인데요. 지갑이 발 앞에 떨어져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지금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그거 제 전부예요. 지갑 안에 금속 카드 같은 거 있죠? QR코드 있는 거요. 예,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들어있더군요. 제발 거기 계세요. 10분이면 갑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박만수 씨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약속대로 서울역 앞 벤치에 앉아 지갑을 가방 안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카드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까지? 정확히 9분 후 숨을 헐떡이며 한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회사원처럼 보였고 헐렁한 정장 차림에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박만수 어르신 맞으신가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겁니다. 길에 떨어져 있길래. 청년은 지갑을 받아들고는 마치 악이라도 한 듯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박만수 씨에게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카드가 지금 저희 회사 비트코인 콜드월렛인데요. 도난이나 분실되면 복구가 안 됩니다. 진짜로 3억 원이 넘는 자산이에요. 박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워서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별일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한테는 정말 생명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르신 진짜 은인이세요. 그 청년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였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밥 한 끼라도 대접 드려도 될까요? 아이고, 아니에요. 그럴 것까진. 그럼 제 명함이라도 받아주세요. 나중에 꼭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회사 오셔서 차 한 잔이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만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벤치에 누운 채 가방 안에 들어있는 그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참 신기한 하루였다. 어쩌면 이 하루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갑을 돌려준 뒤 박만수 씨의 마음엔 자주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던 모습, 지갑을 안고 고개를 수없이 숙이던 눈빛, 그리고 명함을 내밀며 꼭 연락해달라던 부탁. 그는 그동안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깊은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일은 그저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지만 상대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를 건넸더니 상대는 다이아몬드를 받았다고 말하는 듯한 어색하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박 씨의 생활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폐지를 주었고 고물상에 갔다가 공공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찜질방 입구에서 몸을 녹이는 나날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어두었고 가끔 꺼내어 들여다보며 그 청년은 잘 지내려나?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울역 근처 고물상에서 무게를 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혹시 박만수 어르신 맞으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멀끔한 차림의 남성이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김도연 대표님이 보내셔서 찾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잠시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연락이 올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그는 그날 오후 난생 처음 스타트업 사무실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고 아담했습니다. 큰 빌딩의 한 층에 마련된 공간엔 책상과 컴퓨터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들이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서 김도연 대표가 박만수 씨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오셨군요. 잘 찾아오셨어요. 그는 환한 얼굴로 박 씨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소파에 앉혀 커피를 건넸습니다. 며칠 동안 어르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날 지갑을 돌려받은 것도 감사했지만 그보다 어르신의 태도에서 뭔가 제가 잊고 지낸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박 씨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냥 주워서 돌려드린 거지요, 뭐. 감사할 것까지야. 아니에요. 그냥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전 그걸 어르신한테 배웠습니다. 잠시 후 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일하고 계신 데가 있으신가요? 박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나이 많다고 힘든 일이라고. 그런 핑계로 다들 고개를 돌려요. 김 대표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박 씨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제가요? 아니, 난 컴퓨터도 모르고 사무일도 안 해봤는데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그냥 사무실 정리나 탕비실 관리, 간단한 서류 정리 같은 일부터 하셔도 돼요. 그저 이 공간에 어르신이 계신 것만으로 저희에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박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김 대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믿는 사람은 능력보다 진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진심을 저는 이미 봤고요. 그렇게 박만수 씨는 5년 만에 다시 출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그는 몇 번이나 머리를 감고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림질을 했고 구두는 세탁소에서 빌린 광약으로 문질렀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김 대표는 직접 그를 안내했고 직원들에게도 정중히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회사의 사무실 관리를 맡아주실 박만수 어르신이십니다. 존중해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젊은 직원들도 어색해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나이 많은 분이 사무실에 있다는 게 낯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박 씨의 정리 습관, 성실함,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미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탕비실을 매일 정리했습니다. 커피포트 물은 항상 채워져 있었고 비누, 휴지, 세제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서류함은 각 파일마다 분류되어 있었고 박스 하나까지도 각을 맞춰 놓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출근 30분 전에 도착했고 퇴근 시간보다 20분은 더 늦게 나갔습니다. 누구 하나 보지 않아도 그는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어느 날 김 대표가 퇴근하다 말고 돌아와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계셔서 사무실이 편안해졌다는 말, 직원들 사이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거 아셨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저 제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퇴근 후 박 씨는 서울역 근처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28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없었고 방은 좁았지만 그에게는 나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열쇠를 돌려 문을 잠그며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게 집이지? 다시 사는 것 같네. 작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고 마트에서 사온 컵라면을 먹으며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살만하네. 정말로 살만해졌어. 박만수 씨가 스타트업 사무실에 출근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사무실 문 여는 방법도, 복합기 조작도, 심지어 커피 머신 쓰는 것도 그에겐 작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한 밤마다 복합기 앞에 서서 복사와 스캔 버튼을 몇 번이고 눌러보았고 커피 머신 사용법도 유튜브로 검색해 메모장에 적어가며 익혔습니다. 젊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일하려면 늙었다는 티를 내면 안 되지. 그게 그의 마음속 철칙이었습니다. 그가 손수 정리한 물품 리스트는 늘 오차가 없었고 소모품 발주는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다이어리에는 회사 일정, 택배 수령, 식수 교체일 등 별것 아닌 일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손님이 온다는 사실을 아무도 전달하지 않아 회의실 테이블 위가 어질러져 있었고 에어컨은 고장이 난 채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하는 순간 박만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의실, 제가 아까 정리해놨습니다. 에어컨은 서비스 센터 예약했고요. 다음 주까지는 새 제품 들어올 겁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회의실을 정돈했고 미리 고장난 기계까지 체크해 둔 겁니다. 실장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한 직원이 감탄을 내뱉자 박 씨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일터잖아요. 내가 쓰진 않더라도 누군가는 쓸 공간이니까요. 그날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를 관리의 달인이라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만수 씨는 단순한 관리인에서 사무실의 중심축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입사한 지 일주일 된 신입이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실수를 했고 팀장에게 크게 혼났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씨는 조용히 다가가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뽑아 건넸습니다. 젊을 땐 실수도 자산입니다. 혼날 땐 똑바로 들어두면 나중에 남는 건 결국 당신 실력이에요. 그 말에 신입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로 어르신이라며 따르는 직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박 씨의 존재는 사소하지만 깊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조용한 손길 덕분에 늦은 밤 잃어버린 USB를 찾아냈고 누군가는 결혼식 청첩장 정리를 도와준 그에게 감사의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생일날 직원들이 조촐한 케이크를 들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노래와 함께 케이크 위 초가 켜졌고 박 씨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나이 많은 사람 생일은 뭐하러 챙겨?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실장님이 없었다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 그는 눈가를 비볐습니다. 참아보려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눈물이 고였던 겁니다. 고맙다. 이렇게 나를 사람처럼 대해줘서. 회사는 점점 성장해 갔고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사무실은 확장되었고 신입사원이 몰려들자 김도연 대표는 박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장님, 이젠 총무팀 신입 교육도 좀 맡아주세요. 어르신처럼 회사의 기본을 잘 아는 분이 처음부터 알려줘야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박 씨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내가 뭘 가르쳐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지만 김 대표는 단호했습니다. 실장님은 저희 회사의 기초 체력입니다. 가장 건강한 기초를 가진 분이 누군가의 첫 발을 이끌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에 박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입 교육날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는 곳엔 항상 정성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커피포트에 물을 채우는 이유, 프린터 용지를 정리하는 이유, 비누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신입들은 그의 설명에 감동했고 그를 진짜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박만수 씨는 이제 직원 수 10명이 넘는 회사의 총무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함에도 실장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었고 신입 면접 때마다 대표는 우리 회사의 보석 같은 분이라며 그를 소개하곤 했습니다. 우리 회사엔 관리라는 말보다 살핌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분이 계십니다. 박 씨는 그 말에 늘 겸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론 자랑스러웠습니다. 누군가의 쓸모가 된다는 것, 존중받으며 일한다는 것이 그에겐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죠. 서울역 벤치에서의 첫날 밤을 떠올릴 때면 박만수 씨는 늘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벌써 5년 전 일이라니까요. 그때는 하루가 1년 같더니 이젠 1년이 하루 같아요. 그가 스타트업 사무실에 들어간 이후 그 회사는 믿기 어려울 만큼 커졌습니다. 직원 수는 처음 5명에서 어느새 80명을 넘겼고 건물 한 층에 불과했던 사무실은 강남의 신축타워로 옮겨갔습니다. 그 사이 박 씨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총무실장이라는 명함을 가진 회사 내에서 없어선 안 될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김도연 대표가 회의 후 박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실장님, 시간 괜찮으세요? 차 한잔 하시죠. 사무실 안의 작은 미팅룸.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연 대표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장님, 사실은
저희 회사가 이번에 시리즈 B 투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분 조정을 조금 했어요. 박 씨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그런 어려운 얘긴 저한테 하셔도 몰라요. 아니요, 이건 실장님이 꼭 아셔야 할 일이에요. 도현 대표는 노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여기 소액 지분 계약서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제가 마음속으로 정해놨어요.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온 건 실장님 덕분이 크다고요. 박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분이라니요? 나는 투자한 것도 없고 돈 한 푼 낸 적도 없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장님이 회사에 시간과 믿음을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에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지분 0.6%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감이 안 잡혔지만 그 지분이 가진 가치가 얼마인지 김 대표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이건 약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회사가 상장되거나 매각되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어요. 박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돈. 그렇게 큰 숫자를 들어본 건 로또 뉴스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거 받아도 되는 겁니까? 실장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에 박 씨는 조용히 손을 뻗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조금씩 또 한 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도록 지내던 고시원을 정리하고 회사 근처 강동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전세 자금의 일부는 김 대표가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그건 보증금이지. 돈이 아니잖아요. 실장님 편하신 대로 갚으세요. 박 씨는 매달 월급의 일정 금액을 성실히 갚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계약서를 받아들던 날 그는 집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에 다시는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 될 거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나 다시 집 생겼어.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집은 비록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고 조용했고 무엇보다 내 집이라는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찜질방 구석에 몸을 웅크릴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견딜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커피포트가 아닌 드립포트로 천천히 내리는 방식도 익혔습니다. 작은 베란다엔 화분 몇 개를 키웠고 주말이면 청소와 빨래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전과 다르게 규칙적이고 여유로웠으며 무엇보다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오직 혼자서 이뤄낸 기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회사에서 존재감이 점점 커지면서 스타트업계에도 입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회사 어르신 실장님 계신 곳 맞죠? 그분이 회사에 안정감을 주는 존재라던데요. 박 씨는 그런 말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큼 사람을 살게 만드는 말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신입사원 교육 중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실장님,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버스 운전했어요. 그 전에 길바닥에서 살기도 했고. 그 말의 분위기가 잠시 멎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젊은이들은 그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시련도 누군가의 진짜 이야기 앞에서는 가벼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노숙자가 아닌 총무실장 박만수,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 스스로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 강동구의 조용한 주택가, 봄 햇살이 따뜻하게 들이우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박만수 씨는 작은 아파트의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들이며 방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창틀을 닦고 싱크대의 물기를 깨끗이 닦은 후 냄비에 미역국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는 오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할 예정이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을 거리로 내몰았던 그 아들이 오늘 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며칠 전 생각지도 못했던 번호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핸드폰 액정엔 등록되지 않은 번호라고만 표시되어 있었지만 그 번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박 씨에게는 단박에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많이 늦었죠. 죄송해요. 이제야 연락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어쩔 줄 몰라는 어색함이 한데 섞인 말투였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침묵했고 이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목소리 아직도 똑같구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박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이 집으로 와라. 밥 한 끼 먹자. 그렇게 해서 오늘 그토록 오랜만에 부자가 마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오후 5시쯤 도착했습니다. 도락 소리에 박 씨는 문을 열었고 현관 앞엔 넥타이를 풀지 못한 채 어색하게 서 있는 자신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 씨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했고 어딘가 늘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자. 밥 식겠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계란말이, 멸치볶음과 깍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기억나나? 내가 고등학교 입시 앞두고 아침마다 미역국 먹던 거. 아들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불편하기보단 긴 세월을 메우는 묵직한 공간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후회해요. 박 씨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도 아빠가 짐처럼 느껴졌겠지? 그땐 내 삶도 팍팍했을 테고.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제가 부족했어요. 그걸 아버지 탓으로 돌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마음 편히 산 적이 없었어요. 그 말에 박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와줬잖냐. 살다 보면 다 실수도 하고 뒤늦게 후회도 하고 그런 거지. 아들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 떠나시던 날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박 씨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얘야, 아버지는 원망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보는 법도 알게 됐고 사람들 속에서 웃는 법도 배웠다. 아들은 손등을 닦으며 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집 너무 따뜻하네요. 이제 아버지는 진짜 편안해 보이세요. 그래, 이젠 남은 인생 나답게 살아도 되겠더라. 그날 밤 아들은 늦게까지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박 씨는 말했습니다. 가끔 와서 밥 먹고 가라. 우리 다시 가족이지 않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모실게요. 이제야 아버지를 안아드릴 자격이 된 것 같아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미 안아줬잖냐? 오늘 와줘서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박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박만수 씨는 다시 혼자 집안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히 비쳐 들어왔고 식탁 위에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먹었던 그릇들이 아직도 따뜻한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내의 사진을 꺼내 소파 옆 탁자에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다시 돌아왔어. 이제 됐다. 이제 다 괜찮아졌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박만수 씨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세상은 때로 가혹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는 그 어떤 시련도 결국엔 길이 되어줍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어둠이라면 그 속에도 반드시 한 줄기 빛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